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박지혜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뤄진 성형수술은 바로 가슴 성형입니다.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는 가슴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몸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여성분들이 많아지면서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에 있어서 보형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또 본인의 체형에 맞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의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는 것은 어떤 여성이든 누구나 꿈꾸는 일일 텐데요. 최근 몸매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슴 성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나요? 예, 나이에 따라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20대는 주로 이제 선천적으로 가슴이 작거나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 급격한 다이어트로 가슴이 이렇게 처진 경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고요. 30대는 육아와 출산 과정을 통해서 체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상담받으러 오시고요. 40대 되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어서 이제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처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유방암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전절제 다 하고 가슴이 없어져서 다시 재건해서 만들려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워낙 이렇게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또 생각되는 이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이용한 가슴 성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가슴의 크기나 모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단이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기도 해서 그래서 20대에서 40대까지 모든 여성분들이 이 가슴 성형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가슴 수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렇게 가슴 성형을 받는 것 같은데 가슴 수술 방법이나 환자분들의 요구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요? 네. 요즘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조건 이제 자기하고 어울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크게 또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언밸런스한 모양으로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가슴이 큰 가슴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자기 신체 사이즈에 잘 맞고 또 균형 잡힌 그런 가슴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가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슴 성형도 일반 성형과 마찬가지로 유행을 좀 탈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유행이라고 하면 가슴의 사이즈와 그다음 보형물의 종류 또 수술 방법 이 세 가지에서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B컵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크기였다면 최근에는 꽉 찬 B나 C컵 정도의 어떤 볼륨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흉골 패인 부분하고 장척 유두하고 연결된 선이 정삼각형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미 내원하실 때 보형물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많이 이렇게 찾아보시고 인터넷이나 또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장점들을 잘 생각해서 본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가슴 성형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보형물이 되게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정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가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보형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형물은 일단 가슴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형물은 처음에 크기, 자기에게 맞는 크기, 그다음 옆에 폭과 높이가 각각 좀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자기 신체 사이즈에 조금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두께, 질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자기에게 제일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슴 수술할 때 네.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상담과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형물을 어느 정도의 크기의 어떤 모양을 선택하느냐가 네. 수술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을 정하기 전에 보형물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경험 네. 많은 그런 부분을 잘 조언을 듣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성형 수술 전에 어떤 보형물이 자신에게 맞고 또 각 보형물마다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 두면 수술 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형물을 구분할 때 표면 질감에 따라 구분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뉘나요? 예, 보형물은 크게 이 바깥 보형물을 싸고 있는 껍질이 네. 부드러우냐 아니면 조금 거칠거칠하냐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전체적인 모양이 둥근형이냐 아니면 물방울 모양이냐 네. 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좀 하이브리드 시켜서 또 나온 또 보형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먼저 그 말씀해 주신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 타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제가 이제 네, 다 들고 보형물의 나오셨네요. 어떤 샘플을 네. 들고 왔는데 네. 이제 요렇게 생긴 보형물이 좀 부드러운 질감인가요? 예, 이렇게 생긴 보형물이 이제 스무스 타입의 코에시브 겔, 코겔, 일반인들은 코겔이라고 하는데 보형물입니다. 요는 표면이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얇고 딱 봐도 부드러워요. 예, 매끄럽습니다. 이 속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질감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네. 또 이 보형물의 단점이 구형 구축이라 그래서 이 주위에 캡슐이 생기면서 좀 딱딱해지는 모양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예, 건가요? 또 네. 질감도 딱딱해지고 그런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또 확률이 조금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보형물은 수술하고 나서는 6개월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좀 관리의 불편함이 네.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사지를 6개월 정도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좀 귀찮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스무스 타입보다는 거친 텍스처 타입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보형물인가요? 예. 텍스처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안이 앞에 비치지 하고는 않네요. 조금 다르게 좀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보면 벨크로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돌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텍스처 타입 보형물의 핵심인데요. 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체표 면적을 굉장히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형물은 마사지나 어떤 그런 것들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형 구축도 앞에서 설명한 스무스 타입보다는 네. 훨씬 적게 생기고요. 그런데 조금 단점으로는 이런 오돌도돌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껍질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살짝 앞에 있는 스무스 타입보다는 조금 두껍다는 느낌,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마사지가 불필요하고 또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또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금 떨어져서 인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장점 등을 합쳐놓은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보형물인가요? 예.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은 여기도 그냥 얼핏 보면 좀 불투명한 네. 모양입니다. 근데 표면을 자세히 보면 얘도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체표 면적을 넓혀 놓았지만 네. 그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세밀하고 조밀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껍질도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 앞에 있는 텍스트 타입보다는 더 부드럽고
모양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더 소프트하고 자연스럽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줄 필요가 없나요? 여기도 네. 일반적으로 보면 좀 텍스처 타입에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도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또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양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할 텐데요. 또 보형물을 선택할 때 이렇게 표면 질감을 통해 구분하기도 하지만 모양에 따라서 또 다닌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모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한때 얼마 전까지도 제일 유행했는 보형물이 이런 물방울 보형물. 네. 옆으로 보면 살짝 아래쪽이 더 뽕긋한 이전에 있는 이런 네. 텍스처 타입은 위와 아래가 똑같은 이렇게 원뿔형 둥근형이었다면 기존에 새로 나온 요 물방울 보형물은 밑으로 갈수록 윗부분이 더 도톰해지네요. 뽕긋하고 윗부분은 이렇게 조금 납작한 그런 느낌입니다. 표면 자체는 텍스처 타입인데 네. 모양 자체가 조금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져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이 라운드 타입 이런 거는 조금 위쪽이 뽕긋한 느낌이 들어서 윗가슴의 근육이라든지 네. 어떤 그 가슴 조직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윗가슴이 너무 볼록해 보여서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이런 물방울 보형물은 윗부분이 자기 가슴선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밑부분이 더 뽕긋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여성분들이 물방울 가슴성형 이렇게 하면서 네. 제일 많이 썼던 보형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 텍스처인데 이 보형물이 그냥 얼핏 보면 라운드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 라운드처럼 생겼는데 네. 이 안쪽에 있는 껍질도 얇고 이 안쪽에 있는 충전물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유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면 살짝 보면 이렇게 보면 조금 네. 물방울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지고요. 그럼 다시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양옆으로 퍼지게 퍼지고,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일반 그 자기 가슴 보통 사람들의 가슴과 좀 닮았다고 해서 네. 이런 장점을 조금 있다고 그래서 많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슴 성형은 자신의 몸매와 가장 잘 어울리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맞는 모양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라운드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라운드 타입 보형물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동일하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 원이고요.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굉장히 조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방향으로 틀어져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네. 모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 없이 수술은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네. 이제 위에 윗가슴 부분에 자기 지방이라든지 또 유선 조직이 적으신 분들 아니면 근육이 대흉근이 적으신 분들은 네. 이 부분이 너무 윗부분이 강조되어 보여서 조금 수술한 티가 나고 보형물에 좀 윤곽이 비쳐 보일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모양이죠. 이 물방울 모양의 타입은 어떤가요? 예, 물방울 모양은 지금 현재 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보형물의 단점은 네. 이런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뜨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요 속에 보형물 속에 충전하는 충전물의 점도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찌그러진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네. 너무 유동적이면 대칭적으로 라운드처럼 퍼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껍질도 조금 두꺼워야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충전물도 조금 끈끈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지만 네. 좀 촉감이 좀 단단한 느낌이 조금 들고 네. 섰을 때는 이렇게 세웠을 때는 물방울 모양이 되지만 누웠을 때도 조금 퍼져줘야 되는 느낌이 좋은데 네. 이렇게 그냥 또 단단하게 똑같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단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보형물의 또 질감과 모양의 특징을 비교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체형에 따른 가슴 보형물 선택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체형에 따른 가슴 보형물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보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어느 보형물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네.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니즈가 잘 부합되는 그런 보형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라운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유두와 그 가슴 밑선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 볼륨을 충분히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윗가슴을 좀 충분히 좀 풍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라운드 보형물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물방울 보형물은 가슴이 빈약하고 가슴 폭도 좁고 또 피부에 여유도 없이 타이트하면서 또 유두와 유방 밑선 그 길이가 짧은 사람들에게는 네.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물방울 보형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부분은 이제 동양인의 가슴이 조금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좁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좁은 편에서 조금 볼륨을 충분히 주고 싶은 경우에서는 마이크로 텍스처가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피부가 얇으면 두꺼운 재질의 경우에서는 만져질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텍스처처럼 얇은 보형물은 네. 껍질이 얇아서 그런 피부가 얇으신 분에게서는 조금 좀 덜 티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가슴 성형 보형물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가슴 상태 그리고 체형의 상태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이크로 텍스처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선호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보형물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은 네. 표면이 조금 세밀하고 조밀하게 조금 이렇게 텍스처 타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텍스처 타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지금 상품화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안쪽에 충전 물질이 더 부드럽고 네. 껍질도 조금 더 얇아서 전체적인 촉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텍스처나 물방울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수술 방법은 기존 물방울 보형물 수술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네. 이제 겨드랑이 절개나 유선 조직 유륜 주위나 유방 밑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근육 위나 근육 아래 아니면 이중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보형물을 삽입하면 수술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물방울 보형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절개선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마이크로 텍스처는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절개에도 이렇게 구겨 넣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은 절개창 통해서도 슉슉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절개선의 부위를 짧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좀 절개가 작기 때문에 흉터도 그만큼 네, 적겠네요. 흉터도 적게 네. 되죠. 네. 네. 계속해서 좋은 물질과 또 첨단 방법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수술을 결정한 후에는 또 걱정거리가 있죠. 수술 시간과 회복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예. 수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하면 수술하는 부위에서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회복 기간은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네. 일상생활 대부분은 다 지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뭐 여러 가지 한 달 동안은 그 금연 금주 하시고 네. 또 가벼운 운동은 한 일주일 지나면 할 수 있지만 뭐 만약에 이렇게 그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그렇게 뭐 크게는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수술도 중요하지만 또 수술 후에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수술하기 전에는 수술 전 검사, 후 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밖에 안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신마취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수술 전에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피 검사, 그다음 소변 검사, 가슴 사진, 심장 검사 이런 기본 건강 검진을 하게 되어서 네. 최적의 컨디션일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파서 갑자기 응급으로 해야 되는 수술도 아니고 네.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또 최상의 컨디션에서 이 수술 시기를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했는 부위에 또 보형물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캡슐이 두껍게 되어서 구형 부축이 되지 않는지를 유방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유방암이 네.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네. 보형물로 가슴 확대하기 전에 미리 유방외과에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가슴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혹 같은 양성 혹이 있다면 그날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 날 동시에 해버리면 수술을 두 번 안 해도 되고 네. 한 번만 해도 좋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유방암 검진하러 올 때 또 유방 밑에 있는 보형물도 같이 한꺼번에 경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랑 성형외과가 같이 협진할 수 있는 병원에서 네.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는 그 유방외과 검진은 한 얼마 정도 주기로 받으면 좋을까요? 유방외과 혹이 있었다면 보통 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과 초음파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밑쪽에 있는 보형물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는 보통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보형물을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 10년이 지나면 조금 터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3%, 4%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2년 만에 한 번 초음파나 MRI 같은 거를 찍어보면 좋다. 이렇게 그냥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이 끝났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가 지침하는 주의사항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의사 선생님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 오늘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시죠. 원장님, 이 가슴 성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나 또 바로 알고 있는 상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 이제 가슴 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가슴 성형을 하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변에 보면 모유 수유를 못하거나 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겁이 난다면서 가슴 성형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가슴 성형이 모유 수유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의 구조를 보면 네. 위쪽 부분에 유선이 있고 유선에서 모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밑쪽에 아래쪽에 더 깊은 부위에 이제 가슴 근육이 있고 우리가 가슴 보형물을 넣는 거는 그 근육 아래쪽에다가 보형물을 넣습니다. 특히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수술을 네. 하면 근육 밑으로 들어가서 보형물을 넣고 나오기 때문에 유선 조직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네. 가끔 이제 다른 어떤 그 의료기관에서는 유륜 주위로 절개해서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륜으로 들어가면 유선 조직을 일부 커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이 입어서 네. 좀 모유 수유에 좀 지장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절개 쪽이랑 이 유륜을 절개를 통한 가슴 성형이 좀 확률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좀 다른가요? 확률은 본인이 이제 시술하시는 분이 가장 자기가 편해하고 자신 있는 부분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수술 테크닉 자체로는 유륜 쪽으로 하는 게 가슴 겨드랑이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쉬운데 네. 단 겨드랑이는 하려면 내시경 같은 그런 첨단 장비가 도움이 있어야 수술을 훨씬 쉽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임신을 앞둔 여성분들은 유륜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쪽을 절개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질문 주시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유방암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X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 식별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렇게 검사가 어렵다면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앞에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유방암 검진을 하면 유선 조직의 상태를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그거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위에서 일어나는 검사나 결과들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유방암 검진은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형물은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보형물로 수술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감안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네. 훨씬 더 정확한 진단과 검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가슴 성형 이후에도 꼭 꾸준히 유방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받으실 때는 가슴 성형 여부를 말씀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시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 성형 후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오래 타게 되면 바퀴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슴 보형물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요거는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 네. 아주 오랫동안 쓰여 있던 보형물 중에 생리식염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 껍질은 네. 실리콘이고 그 안쪽에는 생리식염수 물을 넣어서 물주머니처럼 물로? 만들어낸 네.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은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물이 그 보형물 안쪽에 조금씩 새서 한 10년 지나면 많이 볼륨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지나면 좀 다시 체인지하기도 교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요즘 나오는 이런 코겔 보형물들, 물방울 보형물들은 이미 모든 것이 그 의료 그 제품 만들어질 때 네. 밀봉이 되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냥 평생 그냥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원래 내가 물방울 보형물이나 텍스처 보형물을 썼는데 네. 촉감이 조금 딱딱하거나 조금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거나 더 부드러운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교체를 하지만 네. 특별히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터지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평생 그냥 사용해도 무관하다. 단 10년 정도 지나면 좀 보형물 상태가 어떤지를 유방암 검진할 때 같이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보형물이라도 또 가슴 상태와 또 본인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 선택을 다양화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곽의 크기라든지 네. 피부의 두께 또 이런 촉감을 고려해서 또 미리 또 의료기관에서 가상 체험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본인에게 맞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자체가 또 전신마취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과 원장님이 상주에 있다든지 이런 안전 시스템이 갖춰진 곳 그리고 첨단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끝나고 나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체형에 맞는 모양을 선택해서 진짜 내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게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여성의 가슴 성형에 대한 올바른 수술 정보와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겉으로 예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가슴 성형이 아니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커플 요가 시간에는 골반과 허리를 바르게 교정하는 삼각 자세와
팔과 넓적다리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전사 자세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1m 10 정도 벌려줍니다. 양 엄지발가락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엄지발가락과 뒤꿈치가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앞쪽을 향해 발끝을 90도 틀어주고 뒤쪽 발을 안쪽으로 30도 정도 틀어줍니다. 팔을 바깥쪽으로 뻗어주면서 어깨와 수평이 되게 하고 들숨에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린 다음 날숨에 상체를 낮춰서 발목을 잡습니다. 고개를 위쪽으로 들어주고 위쪽 손끝을 응시합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며 괄약근을 수축하고 복부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3회에서 5회 정도 이어나갑니다. 들숨에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발끝을 앞으로 해준 다음 반대 방향으로 발끝을 90도, 30도 틀어줍니다. 들숨에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날숨에 천천히 상체를 낮춰서 발목을 잡고 고개를 위쪽으로 돌려서 위쪽 손끝을 응시합니다. 다리에 튼튼하게 힘을 주고 괄약근을 조이면서 복부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들숨에 몸을 바르게 세운 다음 발끝을 앞으로 하고 발폭을 조금 더 넓게 벌려서 10cm 정도 더 넓게 벌려줍니다. 발끝을 앞으로 90도 틀어주고 반대쪽 발을 30도 틀어줍니다. 시선은 앞쪽으로 보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다리를 구부려서 손끝을 응시하고 호흡은 흉부로 자연스럽게 3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리에 튼튼하게 힘을 주고 괄약근을 수축합니다. 들숨에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발끝을 앞으로 틀어준 다음 반대 방향으로 90도, 30도 틀어줍니다. 시선은 앞쪽 손끝을 응시하고 흉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다리를 구부린 다음 손끝을 응시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괄약근을 조이면서 호흡을 천천히 3회 정도 반복합니다. 들숨에 몸을 바르게 세운 다음 발끝을 앞쪽으로 틀고 두 다리를 모읍니다. 서로 마주보고 가슴 앞에 합장하면서 인사합니다.